천지창조 이후로 인간은 멈추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리고 우리 미에는 사람들로부터 황제로 추앙받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선 누군가가 지배해야만 한다. 설령 쏟아지는 피가 얼마나 많더라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얼마나 뛰어나든 이 남자 앞에선 오직 한 가지 결말뿐, 바로 죽음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악마라 비난했지만 중요한 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폭격은 계속 내려지고 그와 함께 울부짖는 민중의 절규가 하늘을 찢는다. 가장 강력한 왕의 기록이 다시 쓰여졌다. 모든 걸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고 결국 그 황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누군가가 미엔에게 새로운 삶과 빛을 기원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고독한 왕은 젊은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 아이는 새로운 이름, 아토를 얻었다. 처음엔 주변의 낯선 것들에 혼란스러웠다. 아토는 두 사람 앞에 선의들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죽었고 부모에게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닫는다. 한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자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놀라웠다. 미엔의 어머니는 앨리스, 아버지는 존이다. 첫 아이지만 그들은 아토를 정성껏 돌본다. 모든 게 꽤 괜찮았다. 다만 이 몸 안에서 미엔은 전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젊은 왕을 괴롭히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가끔은 신뢰를 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이로 인해 아토는 이 몸이 마치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없이 꿈에서 깨어나길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묘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왕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가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이전 생에서는 없었던 힘을 사용하는 모습과 어머니가 지닌 뛰어난 회복 능력이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일상은 동료들과 몬스터를 사냥하며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아토는 항상 주변을 관찰하려 애썼다. 지식이 곧 힘이고 이 사회에선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아토는 빨리 강해지고 싶어 했다. 불편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엄마는 아들을 재우려 했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받고 보살핌받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전생의 미에는 평화로운 잠조차 꿈꾸지 못했다. 암살자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노렸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아토는 거울 앞에 서는 법을 배우며 부모를 기쁘게 했다. 그들은 아들을 작은 아기라고 부르는데 미에는 그 명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황제의 위엄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기에 그런 호칭은 견딜 수 없었다. 몇 달이 흘렀지만 아토는 여전히 그 이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바깥 세상을 탐험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문제였다. 그래서 엄마가 아토를 재우러 올 때 그는 앨리스를 소교 밖으로 나가고 조용히 땅을 기어내려 갔다. 사지를 통제하자 그 일은 꽤 쉬웠다. 아토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빨리 기어가려 애썼다. 그는 운명처럼 발견했다. 다행히도 집안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은 도서관이 있었다. 지식은 무기였고 결국 어린 왕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었다. 그가 태어난 대륙하엔에는 세 왕국이 존재한다. 첫째는 지하 깊숙이 퍼져 사는 드워프족, 둘째는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엘프 왕국,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가족이 사는 사핀 왕국이었다. 인간들이 가장 많았던 이 왕국은 과거 민카이가 다스리던 군주국과 닮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으니 황금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이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이 세계는 분명 발전의 길 위에 있었다.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아토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힘에 관한 책도 찾아냈다. 이 세계의 기술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법 때문이었다. 여기서 아토는 부모님의 힘이 만화로 구성되었음을 깨달았다. 만화 조종 능력은 주로 부모로부터 유전되며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 힘을 깨우는 방법은 두 가지. 아우멘테르와 콩주러가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강화하는 아우멘테르 타입이었다. 아우멘테르는 사용자에게 엄청난 힘과 방어력을 부여했다. 반면 콩주러는 만화를 외부로 방출하고 자유롭게 조종하는 방식이었다. 어머니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랐다. 힘을 다루는 핵심은 바로 만화의 핵. 마법사가 되기 위한 각성은 사춘기 초반부터 청소년기 말까지 이루어진다. 몸속 잠재된 만화 조각들을 한 점에 모으고 만화 코어를 만들어내면 마법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전생의 민케 왕도 비슷한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아토는 그것을 기라고 불렀다. 내면의 힘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는 원천, 그 핵심은 기 중심이었다. 아토도 전생의 지식을 이용해 이번 생에 무기로 삼으려 했지만 만화 조각을 모으던 중 어머니에게 들켜버렸다. 그렇게 어린 아토는 더 배울 수 없게 들려 올려졌다. 알리스는 아들의 무언가를 감지하고 걱정했다. 처음에는 연습이 들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아토가 방귀를 넣었던 것이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손을 내리자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린 왕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몰랐다. 다시 한번 이 몸이 마치 감옥 같다고 느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시간이 흘러 아토는 이제 2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매일 일기에 기록했다. 알리스에게 아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호기심 많고 특히 울지 않는 점이 대단했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아토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사실이었다. 바깥에서는 존이 아토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며 칭찬했다. 다만 어머니는 이 훈련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 지금 막 걷기 시작한 아들에게 왜 이런 훈련을 시켜? 존과 알리스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 있었고 존은 아내에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아토는 혹시 이 세계가 모계사회인가 의심했다. 조금 더 자라면서 아토는 마을 시장에 데려가 다양한 것을 경험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계속해서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니도 아이의 뜻을 이해하고 온갖 곳을 데리고 다녔다. 무기들을 통해 아토는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는 전생에 없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했는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단연 마법이었다. 그날은 지금까지 조용히 정보를 모으던 아토에게 큰 수확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이는 졸음이 몰려왔다. 아토는 부모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 불편한 점도 몇 가지 있었지만 결국 그는 불평할 것이 없었다. 부모가 돌봐준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전생의 미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어머니를 간절히 원했다. 지금 그는 그 소원을 이루었다. 어머니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알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에서 몰래 나와 책을 읽고 시장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는 걸 눈치챘다. 분명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아버지 역시 모험을 좋아했다. 언젠가 아토가 성장하면 아버지처럼 세상의 무한한 신비를 탐험하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화롭고 편안한 길을 걷길 원했다. 다음 날 아토는 늘 곁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전사였기에 마법 사용에는 서툴렀다. 어머니는 이 점에서 남편보다 뛰어났지만 체력에서는 남편이 단연 최고였다. 아토는 직접 해보고 싶었지만 낮잠 시간이 되어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던 아토는 특별한 능력을 동원해 어머니를 설득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알리스를 홀린 것이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조르자 마침내 허락했다. 어린 왕은 자신이 이겼다며 기뻐했다. 지난 2년간 아토는 무수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가장 큰 성과는 몸 안에 만화 핵이 형성된 것이다. 수많은 잠재된 조각들이 한 점으로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든다. 이는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다. 전생의 기억을 유지한 덕분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만화액이 완성되었지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외부에 있던 부모님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아버지 존은 등에 상처가 심했음에도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달려갔다. 두 사람 앞에 펼쳐진 것은 3살도 되기 전 아토가 각성한 모습이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애원하듯 조르는 걸 보니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 어린 왕도 이번엔 내가 이겼다는 기쁨에 얼굴이 밝았다. 지난 2년 동안 아토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가장 큰 수확은 바로 내면에 자리 잡은 만화 핵나의 형성이었다. 무수한 잠재된 조각들이 한 점에 모여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엔 극도의 집중이 필요했다. 전생의 기억을 지켜내야 했으니까.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쏟아부은 노력이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순간 그의 만화 핵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밖에 있던 부모님이 다치게 되었다. 심한 등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토를 참고 아들을 확인하려 달려들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건 아직 3살도 안 된 아토가 각성한 모습이었다. 이게 큰 도약이라 생각한 순간 나무 판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위험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어머니가 몸을 던져 막아냈고 아버지도 재빠르게 반응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진 아토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무의식 중에 아토는 크게 울며 엄마를 불렀고 가족 모두는 아들이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전생의 기억을 잠시 되돌아봤을 때 그때는 한 암살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심판회는 즉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유예하며 그가 아내와 아이를 고향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는 간절히 애원했다. 자신은 황제에게 반항했지만 아내와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난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말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아내와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심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황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니 사소한 문제로 폐를 끼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청년은 계속 간청했지만 결국 아내와 아이는 즉시 처형되었다. 심판회는 그레이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놀랐지만 이 모든 걸 진정한 자비로 여겼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이유였다. 암살자도 결국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각성한 지 얼마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아토에게 싸움용 장갑을 만들어줬지만 아토는 거절했다. 어린 몸으로 근접전을 벌이면 상대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죽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두 부자는 나무검으로 연습을 했고 그러나 도인도윤이 힘을 실어 쓰는 것을 본 아이도 따라했다. 단번에 아버지 손에 든 막대가 부러졌다. 아토는 웃으며 자신이 잘했는지 물었다. 미니가 너무 뛰어나서 당황황당하게 문화에 들어가 배우라는 제안까지 받았다. 앨리스는 자식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반대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직접 가르치려 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 자신이 온전히 키울 수 없을까 두려웠다. 스승당황이 있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마법이라면 자신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는 아토가 만화로 강화된 무기를 베어 부러뜨렸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게다가 올해 겨우 4살인 어린아이였다. 모두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기에 어머니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토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게 너무 슬펐다. 도유는 귀여운 아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설득해야 했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갑자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동의했다. 모두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팀이 도착했다. 민도 자신을 아토라 소개하며 도움을 청했다. 전에 집을 부쉈던 날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기도 했다. 그들은 트윈 HS라는 팀의 일원으로 부모님도 결혼 전 이 팀에 속해 있었기에 서로 친했다. 팀원들은 아담, 안젤라, 댄, 헬렌, 제스민으로 모두 이 영리하고 재능 넘치는 아이를 매우 귀여워했다. 모두 가족을 새 집으로 안내하며 미니 학업 준비를 도왔다. 이곳은 아이의 이 세계에서 처음 하는 긴 여정이었다. 전생에 교통수단은 없지만 부모가 함께여서 즐거웠다. 도착해 모두 휴식을 취했다. 아토가 들은 바로는 목적지는 시루스시다. 새 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마주할 위험도 있었다. 주변엔 많은 야수가 있어 안전하지 않았다. 다행히 팀원 모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들이다. 제스민, 아담, 헬렌은 아버지와 같은 오멘터이며 안젤라와 덴은 어머니와 같은 주루 혈통이다. 이 팀은 끈끈한 유대로 협력도 완벽했다. 아토는 자신도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에는 늑대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직 여정 중이라 아토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냥한 고기로 신선했다. 어머니도 많이 먹지 못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들의 끈끈한 유대와 사랑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매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남편의 손에 상처가 보이자 앨리스는 곧바로 치유를 시도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멤버들은 감시를 위해 밖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능력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했다. 엄마 같은 마법사는 에머라 불리며 극히 희귀하다. 그래서 쉽게 표적이 되지 않도록 능력을 숨기는 게 일상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진 곳에 사는 것도 이 능력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치유가 끝나자 아담은 잠자리에 들기 전 근육을 풀라 명령했다. 동시에 서의 능력도 확인하려 했다. 그는 창을 쓰는 전사로 이 전장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불리함이 많았다. 몸과 힘 모두 부족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두가 들떠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자신이 겨우 4살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기억할지 궁금했다. 상대는 한치도 봐주지 않았기에 아이도 전력을 다해 싸웠다. 아서는 발에서 만화를 활성화하여 속도를 올렸고 아담의 무거운 몸을 들쳐 올렸다. 순식간에 뒤로 돌아가 칼을 휘둘렀지만 역공을 당했다. 너무 작고 약한 몸은 충격에 휩쓸려 날아갔다. 다행히 엔젤라는 마법으로 다른 이들을 막았고 지나치게 세게 군 아담을 꾸짖었다. 아담은 아서가 괴물이라며 농담이 아니라고 했다. 봐주면 자신이 맞을 거라며. 자스민은 소년의 움직임에 깊이 매료되어 맨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물으며 아서에게 가르침을 부탁했다. 그 눈빛을 본 젊은 왕은 이자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임을 알았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날까지 순조롭게 이어졌다. 아서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고 자스민에게도 발에 만화를 주입해 속도를 높이는 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아서는 자스민의 감시를 받았다. 다음 날은 맨의 생일이었고 그녀는 선물로 특별한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은 줄과 연결되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스민이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한 모습은 드물었다. 앨리스는 그저 귀여운 아들 때문이라 생각했다. 계속 이동하려던 중 맨은 엄마에게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후 그들은 도적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적들은 수가 너무 많아 모든 곳을 포위했다. 목표는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맨은 이런 악당들은 어느 세계에나 있음을 속으로 되새겼다. 전투는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서를 위로하며 자신이 있으니 걱정 말라 했고 모두가 힘을 합쳐 도적들과 맞섰다. 개인 능력으로는 당연히 우위였지만 상대는 수가 너무 많았다. 레노는 빨리 쓰러졌지만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 엄마와 아들이 덜 걱정하도록 했다.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 상황은 더 위험해질 터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엄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부탁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남아 대처하도록 했다. 처음에 그는 힘이 충분해 싸우려 했지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따르기로 했다. 이 일도 뱃속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형제들도 길을 터주며 두모자를 도왔다. 그는 빼앗긴 모든 걸 잃은 자가 이제 또 다른 빼앗김을 마주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전생의 업보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한 마법사가 공격을 가했다. 선은 엄마를 밀쳐내고 자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적을 끌어내려는 의도였다. 그는 칼을 던졌고 두 어른이 마법을 써서 받으려 했지만 늦었다. 이 순간 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동시에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간절한 부탁도 들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안타까운 건 다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웠다는 것,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밤이 되어 아선은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때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 생명체는 맨의 이름을 알고 아침 인사를 건넸다. 맨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거대한 존재를 마주하며 여긴 어디인지,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스스로 물었다. 싸워 이겨야 한다 생각했지만 아선은 속아 넘어가 공격했다가 간단히 밀려났다. 목소리는 아직 많이 미숙하다며 자신이 맨의 동맹임을 말했다. 이후 그녀는 일어나 익은 과일이 있는 곳으로 가 소년에게 따먹으라 했다. 선은 두려움에 떨며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떨어진 충격으로 몸이 거의 부서졌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제대로 먹지 않으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년은 황금빛 과일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씹었다. 그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밖에 나갈 수 없어 소식은 없지만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신했다. 그 소식에 맨은 크게 안도했다. 아선은 눈물을 흘리며 최소한 엄마와 뱃속 동생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는 괴물 같은 몸을 한 노파에 감사했고 그녀가 이름이 실비아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기억 조각에서 두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주인공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실비아의 말을 잘 따르며 먹고 자는 중이었다. 단, 이곳은 온통 몬스터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야생의 영역, 법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머무는 숲 가장자리에 있었다. 다행히 실비아는 맨을 위해 해결책을 준비했다. 바로 더 강해져 혼자서 위험을 이겨낼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또한 공간을 찢어 이곳에서 탈출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다. 맨은 순순히 훈련에 임했다. 스승을 찾아가 배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었기에 실비아의 말을 잘 따르며 충분히 먹고 자려 노력했다. 하지만 주변에 수많은 괴물이 있어 마음껏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야생동물의 영역과 무법자들이 득실거리는 숲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다행히 실비아는 그를 위한 해결책을 준비했다. 바로 더 강해져 혼자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게다가 공간을 찢어 탈출하는 것도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다. 아토는 그녀의 말을 듣고 훈련을 시작했다. 스승을 찾아가 배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이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기묘한 괴물과 싸웠던 흔적이 있어서인지 아토는 몇 번이나 두려움에 떨었다. 아마도 그녀는 강력한 상대와 싸운 경험이 있어 몸에 상처가 남은 것 같았다. 그 괴상한 모습과 달리 그녀에게선 놀랄 만큼 따뜻한 어머니 같은 정이 흘렀다. 체력 단련과 동시에 눈부신 만화가 퍼져 실비아를 만족시켰다. 그녀가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냐고 묻자 아토는 놀랐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며 만화를 집중해 마치 하늘을 날면서 연료를 보충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만화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마나비스라는 괴물 종족이 그렇죠. 그들에게 이 마법 사용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소년에게도 이 힘을 얻고 싶은지 물었고 당연히 그는 동의했지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이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어린 왕자의 머릿속엔 부모님이 도둑들에게 희생당한 장면이 떠올랐고 그는 분노에 차서 자신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전생의 그의 성격과도 같았죠. 하지만 신비아는 그에게 한 대를 때리며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아토에게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죠. 특히 방금처럼 증오에 가득 찬 얼굴을 짓는 아이에게는 더욱이요. 그는 반박하며 적을 물리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주장했어요. 전생에서도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랐다고요. 그런데 노파는 그의 머릿속이 항상 상대를 이기는 생각뿐인지 정말 행복한지 물었어요. 신비아는 방금 그를 좀 세게 때렸던 것 같아요. 이 손은 쉽게 찢을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 어떤 쪽을 더 원하는지 물었고 아토는 땀을 흘리며 부드러운 쪽을 원한다고 말했다. 분노와 증오는 쉽게 폭발하며 불필요한 폭력을 낳는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증오만 더 키워갈 뿐이다. 신비아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 그렇게 돼버리길 바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신비아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느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은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이번에는 부모님과 모두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왕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신비아는 매우 만족해하며 만점을 주고 훈련을 시작했다. 장면이 바뀌어 다른 곳에 신비아와 닮은 누군가가 두 할머니와 손녀의 위치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 속 M. 당시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 왕은 최고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다. 그는 명목상의 왕일 뿐 전쟁 도구에 불과했다. 노인은 M의 전공을 칭송하며 자신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그레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며 퇴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 아토는 만화 집중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스승의 말에 따르면 이 힘을 다루면 마법 잠재력이 더욱 확장된다고 한다. 급한 상황에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만화를 의지대로 조절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전생의 미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강한 의지로 모든 걸 극복해 무적의 존재가 되었다. 몸 안의 기를 다루는 기술도 뛰어났다. 지금까지 어린 왕은 만화 조절 능력을 멋지게 익혔고 신비아와 함께 축하하러 가려다 그녀에게 처맞아 돌밭에 날아갔다. 몸도 스승의 힘에 의해 억눌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좁은 틈으로 보니 스승과 닮은 또 다른 존재가 이곳에 있었다. 신비아는 그가 자신을 찾아낸 것도 대단하다며 칭찬했다. 부상에서 흘린 피냄새가 길잡이 역할을 한 것 같았다. 그 존재는 대상을 따라오라 명령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곧바로 공격을 개시하며 무력을 사용해 신비아를 제압하려 했다. 그녀는 파괴의 구체를 막아냈지만 아직 상처가 덧나 힘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도 아토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비아는 텔레파시로 괜찮다고 전했다. 움직이지 말라며 상대와 마주하기 위해 피를 말리려고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덕분에 새로운 모습이 탄생했다. 그전에는 무서운 괴물 같았던 그녀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변했다. 숨결마저도 다음 자막으로 이어짐. 용은 강력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진 못했다. 그는 이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자신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신비아는 이미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다며 개의치 않았다. 비록 아직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상대는 분노에 차 파괴의 힘을 품은 수많은 구체를 던지기 시작했고 백룡은 피해를 줄이려 애썼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신비아는 점점 수세에 몰렸다.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시간을 멈춰 아도르를 먼저 보내기로 했다. 아도르는 소환되어 스승 내부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보게 되었다. 이 모습에서 신비아는 아름다운 용이었다. 아도르는 그녀가 용인지 물었고 시간이 많지 않아 스승은 차원문을 열어 작은 아이가 이곳에서 탈출하게 하려 했다. 차원문은 예상보다 멀리 연결되었지만 그녀는 아도가 혼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 힘을 무슨 용도로 쓸 건지 재차 물었고 아도르는 주저없이 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신비아는 그에게 하나 더 맡겼다. 깃털로 싸서 소중히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아도의 몸에 이상한 문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로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고 했고 아도르 역시 스승을 지켜야 할 존재로 생각했지만 적 앞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위로받았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아도르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신비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스승은 이미 좋은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도르는 그녀를 할머니처럼 따랐다. 이 말에 신비아는 깜짝 놀랐고 따뜻하게 불러주길 바랐다. 아도르는 기쁘게 할머니라고 불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신비아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너무 늦기 전에 아도를 밀어 차원문으로 보냈다. 갑자기 아도르는 마음을 바꿔남아서 돕고 싶었지만 그 순간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돌아온 장면에서 백룡은 치명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상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가왔지만 신비아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려 돌과 같은 적을 산산조각 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누군가의 감사 인사도 들렸다. 신비아는 임무를 완수했고 모든 것을 상대에게 넘겨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차원문 안에서 아도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슬픔을 느꼈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 세계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니 그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길 바랐다. 하지만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신비아는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 미니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라며 믿음을 전했다. 그것은 그녀의 소원이었고 아도르는 그 말에 순응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가 반드시 해낼 거라 확신했다. 자신은 최고 왕이니까. 그러나 과거처럼 분노와 증오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삶의 빛이 민의 세계를 비추길 기도했다. 이제 그는 그레이 왕이라 불린다. 아도르는 낯선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신비아의 말을 이해했고 이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며 새로운